음, 네, 시작하셔가지고, 네. 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에 대한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리는 식으로 제가 강의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그 전에 좀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뉴스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굉장히 좀 논쟁적인 이슈일 수도 있고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좀 원론적인 얘기보다는 현실적인 얘기들,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제가 최대한 구성을 해봤고요. 그런 점에서 한번 보시면서 뉴스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이게 좋은 뉴스, 나쁜 뉴스를 완벽하게 판단하고 구분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그동안 이제 많은 논의들에서 어떤 기준으로 뉴스와 언론사를 좀 판별했는지 그 점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는 과정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민 강좌라서 다들 다르실 거예요. 뭔가 좀 제가 이제 학교나 교과서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수준에서도 최대한 학생들에게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가져왔거든요. 한번 보시면서 근데 내가 이거 듣기에는 좀 수준이 좀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보시면서 그냥 좀 더 가볍게 보시거나 아니면은 한번 이제 수준에 대해 판단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 강의가 사실 저는 그래서 제일 어렵더라고요. 기준에 대한 각자만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그거 전제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디어 오늘에서 일하고 있는 기자고요. 저희 언론사는 언론과 미디어를 주로 취재를 하는 그런 언론사입니다. 저는 이 언론사에서 뉴미디어라고 부르는 부문들을 주로 이제 취재를 하면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쪽에도 좀 관심이 있어서 미디어 비평을 하면서 뉴미디어 쪽 관련된 이제 기사도 쓰고 기사를 쓰다 보니까 그걸 바탕으로 좀 저술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제 드릴 거는 제가 오늘 하지 않을 이야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오늘 가짜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가짜뉴스라는 말이 굉장히 좀 논쟁적인 말이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르게 쓰고 있는 말이기도 하고 같은 뉴스를 보고도 어떤 분은 가짜뉴스라고 아니라고도 하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건 가짜뉴스라는 말이 생겨난 게 불과 5년? 6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있는 뉴스는 가짜뉴스라는 말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존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그 점을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가짜뉴스 얘기를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뉴스를 좀 보는 방법들, 기존의 뉴스 중에서 나쁜 뉴스를 좀 판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제 뉴스를 누가 만드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에서 만들겠죠? 그럼 언론사는 어떤 언론사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시는 굉장히 폐지 같은 게 막 많이 쌓여 있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이 모습이 이제 계란판 공장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계란판을 만들 때 원료 중에 신문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계란판을 만들 때 사람이 한 번이라도 읽었던 신문이나 손때가 탄 신문은 계란판으로 못 만든다고 해요. 왜냐면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계란판으로 만들어지는 신문은 오롯이 이제 새 신문, 사람이 이제 만지지 않은 신문 이런 것들이 많이 계란판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쿠팡에서도 신문을 팔죠. 인터넷에서 신문을 검색해 보면 이제 킬로그램 단위로 팔아요. 10kg에 8,000원. 뽁뽁이, 재활용, 뭐 폐신문지, 포장재 이런 용도로 이제 쓰여 있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많은 우리 이제 신문이라는 매체가 얼마나 이제 몰라 그랬는지 좀 보여주는 한 단면인 것 같습니다. 신문사에서 많은 신문을 찍어내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양이 새 신문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방송은 조금 다르죠. 이제 신문보다는 조금 더 이제 매체가 좀 더 주목을 받고 있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죠. 그래서 신문과 방송 같은 이제 기존의 미디어가 있습니다. 2006년에 미국의 타임지 표지입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매년 올해의 인물을 선정해요. 퍼슨 오브 더 이어라고 해서 올해의 인물을 선정하는데 보통 여기서 말하는 올해의 인물은 그 해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 바이든 대통령일 수도 있고 푸틴일 수도 있고 김정은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방탄소년단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올해의 인물로 선정이 됐는데 2006년 타임지는 올해의 인물로 이제 유를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는
이제 여러분을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튜브를 말하기도 하죠. 로고가 유튜브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2006년에 타임지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기존의 미디어는 TV나 신문이 보여주는 대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만 했는데 지금 시대에 여러분은 정보를 일종의 컨트롤할 수 있고 뭔가 여러분 스스로 미디어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쌍방향의 시대가 됐다. 이거를 선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과거는 신문 방송도 미디어였고 지금은 그 이상의 인터넷 커뮤니티든 유튜브든 온라인 매체든 다양한 미디어들이 생겨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다매체 환경이 돼서 뉴스를 만들고 있는 거는 신문사이기도 하고 방송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시민들, 네티즌들이기도 하다는 점, 그 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의 힘이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게 세대별로 뉴스에 대해서 느끼는 그 가치 판단의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세대나 제 윗세대만 해도 뉴스를 많이 보고 뉴스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10대, 20대, 특히 10대로 건너가면 뉴스를 그렇게 안 보는데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의문을 좀 가지시기 때문에 제가 학교 강의 갈 때도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하는데요. 우리가 보는 신문이 종이신문이 읽히지가 않고 계란판 공장으로 직행을 하고 있어도 우리가 신문을 안 보더라도 점점 젊은 세대로 갈수록 뉴스를 안 보더라도 뉴스는 여전히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과 권력자들은 이제 늘 신문과 방송 기사를 체크를 하죠. 우리가 읽지 않더라도 시민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현안을 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논쟁이 된 다양한 이슈들은 결국 인터넷을 하나의 미디어라고 봤을 때 커뮤니티에서 돈 주장이든 혹은 인터넷 기사를 통한 것이든 거기에서 나오는 이슈들이 우리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이제 조선일보 한겨레 사설 같은 거를 많이 안 본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를 이끄는 사람들이 좀 많이 보고 있죠. 그 영향도 많이 받고 있고 특히 선거 국면에 최근에 있었지만 선거 국면에서 언론 보도의 힘은 굉장히 절대적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뉴스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삶에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또 갖고 있겠죠. 제가 어릴 때 일이었는데 가짜뉴스나 말이 생겨나기 이전이죠. 이제 쓰레기 만두 파동이라는 게 있었죠. 저도 이제 뉴스를 보고 막연하게 이제 만두를 먹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부모님도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결과는 좀 어떻게 됐나요? 이 쓰레기 만두 파동이라는 것이 이 만두에 들어가는 단무지가 짜투리 단무지, 원래 버리던 짜투리 단무지를 넣어서 이 표현을 쓴 건데 사실 그 먹는 데는 큰 이제 문제가 없었던 그런 면인데 보도가 이제 굉장히 좀 과장된 면이 일단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면까지 있었죠. 그리고 저보다 연령대가 좀 더 있는 분들은 이제 우지 파동이라고 기억하실 텐데 이제 삼양라면에서 이제 라면에 넣는 소기름이 공업용 기름이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나와서 삼양라면이 이때부터 이제 순위가 곤두박질쳐서 농심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우지는 이제 미국산 소 기름을 공업용 기름을 넣었다는 건데 미국 사람들은 소 기름으로 국물 요리를 안 해먹기 때문에 공업용으로 썼던 것이지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었다 이런 결론이 나왔죠. 그래서 재판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어쨌든 우리는 뉴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정치적인 게 아니더라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뉴스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좀 더 고민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4년 전,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건대 입구 240번 버스 논란이라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건대 입구역 앞을 지나는 서울의 건대 입구역 앞을 지나는 버스에서 어머니랑 어린아이가 타고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버스에서 내렸고 어머니가 못 내린 상태에서 버스 문이 닫히고 버스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애가 아직 못 탔습니다. 내려주세요라고 했는데 기사가 어머니한테 욕을 했다. 라고 주장하는 글이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죠. 이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계기로 이제 이 버스 기사님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 여론이 상당히 깃발쳤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CCTV랑 서울시 입장을 확인해 보니까 어머니랑 아이가 타고 있었던 건 맞는데 원래 내릴 역이 아니었는데 아이가 내렸고 어머니는 아이가 내린 거를 버스가 출발하고 나서야 깨달았던 것이고 기사님도 욕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의 일방적 주장이 굉장히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좀 그랬던 사건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사실이 아니던 사건입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 과정에서도 언론 보도는 좀 상당한 역할을 하는 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추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장이 나오죠.
이 처음에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올린 분이 자기가 올린 글이 좀 과장됐다 이 점을 좀 시인하는 대목인데 문제 제기가 나오니까 결국 시인하게 된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저 기사님은 굉장히 좀 억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실제로 보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여기서? 아마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아마 절반 이상의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실제로 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긴지는 아시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인물에 대한 평가도 각자 하고 계시겠죠. 그 이유는 우리가 그들을 직접 본 게 아님에도 그들을 알고 있고 그들에 대해서 특정한 판단을 하는 이유는 뉴스라는 매개체가 중간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만큼 뉴스는 강력하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는 현실을 이제 그대로 보여준다, 뭐 객관적으로 그대로 보여줘야 한다 이런 슬로건 같은 말이 있기는 한데 저는 이제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다. 일단 언론사들은 지금 출입처 중심으로 취재를 하죠. 그럼 출입처 대상의 입을 바라보고 취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찰 출입 기자들의 모습이죠.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많이 이제 보셨겠지만 경찰 출입 기자들은 경찰서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취재를 합니다. 뭐 주목받을 만한 사건이 있을까 이런 거를 계속 체크를 하면서 이제 경찰의 입을 바라보고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기사를 쓰게 되는 것이죠. 조주빈 같은 범죄자가 잡힌 다음에 그가 신문 과정에서 했던 말이 기사로 나가죠. 근데 기사를 잘 보면 조주빈은 무슨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돌려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주로 경찰이 전해준 내용들을 그대로 기사화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경찰이 특정한 의도를 갖고 특정한 이슈나 뉴스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면 거기에서 이제 언론이 덩달아서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겠죠. 이렇게 많은 기자들이 이제 청와대에서 출입을 하면서 이제 대통령의 입을 바라보면서 기사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죠. 그리고 출입처별로 자기가 어떤 출입처에서 일하냐에 따라서 출입처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그 출입처의 일종의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위기 거기에 좀 물든다 이런 지적이 좀 있어서 언론사에선 출입처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자들은 이제 세상에 있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출입처에 있는 이슈를 각자 자신의 관점으로 혹은 출입처의 의도대로 이것들을 재해석해서 보여주고 그것도 여러분이 보는 거죠. 세상에 일어난 사건이 만약에 하루에 1000가지 사건이 있으면 이 중에서 경찰이 여당 의원에도 야당 의원에도 정치 관련 스캔들을 기자한테 주고 그걸 터뜨리면 그날은 그 이슈로 도배가 되겠죠. 이 과정에서 기자나 경찰의 의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편집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짜 뉴스냐 진짜 뉴스냐 팩트 체크를 하느냐 마느냐보다 중요한 거는 저는 이게 본질인 것 같아요. 뉴스라는 거는 수많은 사건 중에서 특정한 관점에 따라서 특정 이슈를 특정 관점으로 선별해서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뉴스는 그 자체로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관점의 결과물이고 선택과 집중의 결과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뉴스는 비판적으로 봐야 한다고 저는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짜 뉴스가 이제 일종의 마케팅 용어처럼 막 이렇게 쓰이면서 많은 분들이 가짜 뉴스에 대한 규제 얘기도 많이 하시지만 가짜 뉴스가 나쁘고 진짜 뉴스는 좋다 이런 식의 이분법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위험한 건 가짜 뉴스보다 특정한 관점에 의해서 만들어진 진짜 뉴스가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이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뉴스의 현실을 보여주는 좀 상징적인 뭔가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려다 보면 이 영화를 항상 설명을 같이 드리거든요. 일본의 영화 라쇼몽이라는 영화입니다. 우리말로 읽으면 나생문 이렇게 좀 읽는 것 같은데요. 이게 영화죠. 이 문 앞에서 한 사무라이가 이제 죽음 다음에 이제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사무라이가 왜 죽었는지를 탐문하는 과정을 그리는 영화인데 사무라이 주변에 있었던 아내, 지나가던 나무꾼, 도둑 이런 사람들을 막 탐문을 합니다. 이 영화의 결론은 똑같은 사건을 봤는데 사람들마다 완전히 사건을 혹은 조금씩 다르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사람들이 같은 걸 보더라도 다른 점들을 기억한다. 그래서 라쇼몽이라는 것이 일종의 시사 용어로 만들어져서 라쇼몽 현상, 라쇼몽 효과라고도 쓰입니다. 같은 걸 겪었지만 다른 걸 기억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라쇼몽이라고 부르고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기자고 오늘 강의를 기사로 쓴다고 하면 어떤 분은 뭐 가짜 뉴스에 대한 그런 얘기들, 가짜 뉴스를 부정하는 그런 얘기들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라고 보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라셔몽에 대한 설명이 제일 좋았다라고 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강의 별로였다라고 느끼는 분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각자의 미디어라고 보면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다르게 가공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뉴스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종이신문 시작할 때 그 버리는 모습부터 보여드렸는데, 종이신문 요즘 거의 안 보지만 종이신문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종이신문이야말로 가장 그 언론사와 매체의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이제 매체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이나 재작년이었겠죠. 그 조국 사태라는 그 국면에서 태극기 집회가 이렇게 열렸어요. 제가 오늘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현상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이나 제 생각은 아니고요. 이 현상을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느냐를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일면에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평소 보시는 신문보다 훨씬 더 큰 사진이 배치가 돼 있고, 그 사진은 사람이 빼곡히 참모습을 상당히 강조하는 모습으로 돼 있죠. 그럼 이 신문들은 이 기사를 통해서, 이 일면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이게 민심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분노해서 모였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은 날 한겨레와 경향신문 일면에서는 그 큰 집회가 크게 주목받을 만한 거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날을 다뤘지만 이 좁은 대한민국에서 다른 뉴스를 보여주고 있죠. 일주일, 2주 정도 지나서 이번에는 이제 서초동에서 검찰개혁 집회가 열렸습니다. 반대되는 성격의 집회죠. 이 집회를 다룬 한겨레와 경향신문의 의도는 어떨까요? 아까랑 비슷하죠. 이번에는 이것이 민심이다라고 강조를 하는 듯이 굉장히 큰 사진, 가득 찬 인파를 강조하면서 일면에 배치했습니다. 그러면 이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보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상황이죠. 류현진 야구 선수의 그 경기가 훨씬 더 가치 있는 뉴스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 가짜 뉴스는 하나도 없죠. 하지만 저는 이 뉴스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이제 습관적으로 신문을 2개 이상 읽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쩌면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그런 고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한국은 정말 냉정하게 말해서 정말 사회적인 갈등이 극에 치다른 국가입니다.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도. 그래서 정치적으로 대결 구도가 상당히 강하죠. 지난 대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런 구도에서는 언론이 이제 정치 구도에 좀 종속이 돼서 활동하는 경우가 이제 한국적인 상황을 좀 믿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의도를 해야 될지 이런 점에서 이제 고민이 드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가 작아질 때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네.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강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소리 안 들리시는 말씀 주시면 체크해 보겠습니다. 꼭 이게 정치적인 면에서만 이제 언론의 관점, 뉴스의 관점이 있는 게 아닌데요. 이 기사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산의 김해공항에 이제 유럽 직항 노선을 놓았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김해공항에서 유럽으로 직항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핀란드 항공사 핀에어와 제휴를 맺고 추진을 해서 이렇게 유럽 직항이 놓였는데요. 조선일보는 요건을 비판했어요. 이게 여러 맥락이 있는데 핀란드 항공사, 외국 항공사를 제휴를 맺은 점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기사를 좀 잘 보시면 우리나라가 그 인천국제공항을 허브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정책이 있는데 그 정책과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한 대목이 기사 하단에 이제 소제목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조선일보가 이 기사를 통해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김해공항에서 유럽으로 그 노선을 놓은 것이 국익에도 반한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다음 날 부산일보에서는 기사를 이렇게 썼어요. 정확히 기사 제목이 조선일보 기사를 이제 디스하는 듯한 정확히 그 제목이죠. 부산일보 기사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중앙 언론이 수도권 논리로 보도를 한다. 지역 주민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천공항이나 국적사의 이익만 대변한다. 지역민은 자국민이 아니냐 불만이 나온다.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이 두 기사는 관점이 상당히 상반되죠. 하나는 수도권의 관점에서 왜 우리 인천국제공항을 키워야 되는데 이 힘을 빼느냐라고 지적하는 것이고, 또 다른 기사는 니네가 부산에서 유럽에 가봤냐, 얼마나 힘든데 왜 우리는 국민도 아니냐, 왜 우리가 그동안 피해보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수도권의 논리만 대변하느냐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언론사가 부산일보가 특별히 막 진보적이거나 그런 언론사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에 반하는 이런 논조를 보임으로써 서울의 논조와 지역의 논조가 다르다는 점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이 그 선 자리에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 무엇을 보는지 풍경이 바뀐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언론도 마찬가지로 어느 지역에 있느냐, 어느 계층이나 계급을 대변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논조가 상당히 상반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지역 언론이 우리나라가 지역 언론이 좀 많이 어렵긴 하지만 중요한 이유는 이런 대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수도권에서 중앙의 논리로 보도했을 때 지역에서는 지역의 논리, 지역의 관점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사회에는 상당히 좋겠죠. 또 다른 예지만 손혜원 의원 재작년부터 이제 불거졌던 그 사건 있죠. 지역에 대한 사건인데 SBS는 손혜원 의원이 투기를 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지역 MBC, 목포 MBC에서는 반대로 투기가 아니라 지역 재생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도를 해서 이어폰 소리가 조금 튄데요. 네. 괜찮으시면 잡고.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도. 네. 네. 이게 소리가 이렇게 네네네. 바뀌는데. 흔들리면서. 이거 한번 들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손혜원 전 의원 그 얘기하고 있었죠. 그 건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는 그의 행위가 불법 투기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역의 관점에서는 몰락하고 있던 지역에 대한 투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세상 모든 일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처럼 그런 다양한 여지들을 지역 언론에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볼 때 다양한 관점을 얘기를 하는 것은 진보 보수만의 얘기는 아니고요. 수도권과 지역일 수도 있고 성인과 어린이일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뉴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뉴스는 통제를 받는 그런 요소들이 우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제는 살벌한 통제가 있죠. 우리 역사에 특히. 저는 한국 시민들이 뉴스에 대한 불신을 할 때 그 기저에는 이런 맥락이 일단 있는 것 같아요. 한때 언론이 장악돼 있었고 통제되어 있던 시절의 보도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언론을 불신해온 역사가 상당히 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 역사 창조에 신명 바치겠다. 이제 전두환 육군 대장 대통령이 되기 전에 굉장히 띄우는 보도를 많이 썼던 그런 기사들이 있었죠. 이런 기사들 그리고 이제 보도 지침이라는 것들도 있었죠. 어떤 것은 보도하지 마라. 어떤 것은 어떻게 보도해라. 이것들을 정부에서 지침을 내리고 언론에 이걸 따랐던 그런 우리의 이제 흑역사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언론에 대해 우리가 불신하는 그런 풍토가 있는 것 같습니다. 5.18 민주운동은 요거를 상징적으로 좀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하죠. 민주주의에 대한 억압 사건인가 동시에 언론이 얼마나 사실을 좀 외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던 사건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의외로 많이 안 알려져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요. 1980년 5월 당시에 이제 국내 기자들이 썼던 기사 초고입니다. 이게 민주화 이후에 공개가 된 내용들인데 계엄군의 학생 시민이 피투성이로 끌려갔다. 민주화를 부르다가 숨지고 중태에 빠졌다. 진압군이 무차별 난타를 한다. 사망자와 중상자가 속출한다. 공수부대의 무차별 사륙에 분노한 시민들이 가담했다.
시민과 학생을 무조건 구타하고 칼로 찌르고 여학생의 옷을 벗겼다. 헬기 2대가 공중 지상 입체전을 펼쳤고 기자 신분을 밝혀도 무조건 구타했다. 광주 시민정신은 살아 있었다. 요 기사들이 초고입니다. 초고. 기자들이 메모해놓은 초고인데 기사로 못 나가죠. 이때 중앙일보와 전남매일신문은 저렇게 보도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들의 메모가 민주화 이후에야 공개가 됐습니다. 이때 제대로 보도가 됐다면 굉장히 역사적인 양상이 많이 달라질 수 있었겠죠. 그래서 언론이 통제당했을 때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1987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죠. 보도 지침을 지우면서 좀 저항을 시작하는 이런 상징적인 장면이 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통제라는 것이 지금은 사실 그렇게 통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없다고는 안 하겠지만 정치 권력이 무서워서 언론이 통제를 받는 시절은 사실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고민해야 되느냐? 저는 자본의 통제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경제라는 신문사의 지배구조예요. 주주 구성을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지배구조가 짜져 있는 언론사입니다. 저는 이제 기자가 되고 나서 알았는데 정경련에서 만들었던 언론사더라고요. 한국경제는 경제 전문지임과 동시에 재벌 대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언론사다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겠죠. 요거를 보고 언론사의 보도를 보면 한국경제 기사 아시는 분들 좀 많이 아시겠지만 상당히 노조에 이제 반대되는 입장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경제 사설은 임금을 너무 급작스럽게 올리면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속도 조절을 하자 이런 걸 사설로 내기도 했는데 그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신문의 매체의 논조와 정체성일 수도 있지만 그 정체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지배구조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선일보보다도 더 많이 보수적인, 특히 경제 문제에 있어서 이 보수적인 논조들, 반노동적인 논조들은 여기서 기인한다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를 볼 때 그 언론사를 판단할 때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지배구조를 보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현대자동차가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인데 이 언론사가 현대차 파업이 벌어지면 노동자 편과 사측 편 중에서 누구 편을 들지는 이 지배구조가 상당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호반건설이 서울신문을 인수했는데 서울신문에서 과거에 있었던 호반건설 비판 기사 50건을 갑자기 지워버리는 그런 사태가 있었던 것처럼 지배구조가 언론의 정체성을 상당히 많이 좀 보여주고 행방을 가르고 있습니다. 공영방송도 지배구조 면에서는 이제 다른 면에서 볼 수가 있겠죠. KBS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고요. MBC 같은 경우에는 방송문화진흥이라는 공적 기구가 70%, 그리고 정수장학회, 박정희와 유경수를 합친 말이죠. 정수장학회가 30%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MBC는 굉장히 좀 모호한 구조인데 공영방송이냐 민영방송이냐가 상당히 이제 법적으로도 많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어쨌건 공적인 지분 구조를 지금은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KBS와 MBC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우리의 많은 경험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조가 많이 바뀌는 모습 이런 일도 있었죠.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2014년 4월에 KBS 보도국장한테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9시 뉴스에 다른 데도 아니고 말이야. ERP 뉴스에다가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내보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도하지 마세요 하면서 그분이 뉴스를 보셨다 이런 식의 암시하는 말도 있습니다. 방송법 4조는요. 방송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이정현 전 의원은 방송법 4조 위반으로 3심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 녹취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요. KBS니까 이렇게 가능한 거겠죠. 구조가. KBS니까 정부에서 전화를 걸어서 굉장히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것은 과거지만 저는 미래일 수도 있는 그런 지배구조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광고를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 산업은 상당히 좀 취약합니다. 어디에? 광고에 취약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광고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광고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광고주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뉴욕타임즈처럼 유료 구독자를 많이 모으면 이 광고주 의존도를 줄이고 퀄리티 높은 저널리즘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광고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시장이 됐습니다. 광고에 많이 의존하는 시장의 특징은 이제 이걸 양면 시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신문이 있으면 한쪽에는 소비자가 있고 한쪽에는 광고주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 신문의 양면 시장의 특성상
소비자가 없어도 돌아가요. 광고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문은 소비자를 보고 신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광고주를 보고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 종이 신문들 굉장히 이제 디자인도 그렇고 구성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뭐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우리를 보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 없이 만들자마자 폐지 공장에 보내도 되는 것도 소비자의 존재는 무의미한 시장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광고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고, 신문이 퀄리티 경쟁을 하지 않고 광고 경쟁을 하고 있는 시장이 되고 있는 게 굉장히 슬픈 단면입니다. 이건 제가 그냥 학생 때 처음 봤던 글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좀 뇌리에 남았던 그런 글이에요. 제가 기자가 되기 전부터 이제 삼성전자 백혈병 반올림 그 건에 대한 얘기인데, 황상기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분의 딸이 삼성전자에서 이제 반도체 공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굉장히 기뻤겠죠. 근데 딸이 갑자기 백혈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이 아버지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우리 젊은 딸이 왜 갑자기 백혈병에 걸려 죽었을까? 혹시 반도체 공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를 상당히 많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보이는 것처럼 저는 유미가 백혈병에 걸린 이유를 찾고자 여기저기 방문했지만 가는 곳마다 거절당했습니다. 나를 좀 도와달라고 정당, 언론사, 사회단체, 노동단체를 찾아다녔지만 모두들 삼성을 상대로는 싸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라는 말을 이제 경향신문의 기고를 통해서 남겼던 글입니다. 다행히도 이제 시민단체와 이제 일부 언론사들이 이제 함께 이제 연대를 해서 반올림을 만들어서 10년 넘게 싸웠죠. 자기 딸이 반도체 공장의 그 공정 화학약품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10년 넘게 싸워야만 이거 진상을 밝힐 수가 있었고, 삼성의 사과도 굉장히 힘겹게 받아냈고 굉장히 오랜 기간 싸워서 이제 얻어낸 결과물입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은 철저하게 이 반올림 사건에 대해서 외면하는 보도를 많이 해왔고, 오히려 이들을 공격하는 보도를 해온 언론사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한번 목격했던 건데, 그 우연히 프레스센터에 있다가 들은 얘기인데, 기자회견을 했을 때 한 언론사 간부가 요건에 대해서 삼성에 전화를 하면서 기사가 안 나갈 거다, 뭐 안심하라, 이런 식의 연락을 주고받은 것도 뭐 취재했던 기억이 나기도 하고, 또 그런 건도 있었어요. 반올림에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면 삼성 홍보팀이 기다리고 있다가 기자들을 데려갑니다. 커피 한 잔씩 사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작든 크든 간에 뭐 하나씩 해주면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런 모습에 굉장히 우리 언론의 한계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수많은 신문의 광고가 똑같아요. 이게 삼성 광고인데 1월 1일자마다 삼성은 한국에 있는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는 신문에도 광고를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 원래 50몇 개 신문에 광고를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물량으로 광고를 하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만큼 언론사들이 광고에 의존도가 높은 점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저거를 딱 몇 년 동안 뺐던 적이 있었죠.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한겨레와 중앙일보,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JTBC 계열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광고를 일부 뺀 거 외에는 굉장히 꾸준히 집행을 하고 있고, 저만큼 광고를 주다가 빼면 그 언론사가 경영적인 타격이 상당히 큽니다. 그거를 좀 노린다, 이런 지적이 있기도 하고, 이건희 회장 비리를 다뤘을 때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그 비리를 2000년대 초반인가요? 다뤘을 때 삼성 광고가 빠지면서 그 계열사 광고까지 다 빼면서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경영난에 처했었던 그랬던 적도 있었죠. 그래서 광고가 갖는 그런 무서운 점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날에는 이런 뉴스가, 제가 3번으로 보여드리는 이런 뉴스가 가장 핵심적으로, 특히 뭐 자녀나 혹시 교육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10대 학생들 대상으로는 이런 뉴스의 영향력이 상당히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경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뉴스인데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뉴스, 옛날 MBC 뉴스인데 이 뉴스는 사실이 아니죠.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다 아시죠. 왜냐면 빌 게이츠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합성한 게 아니라 실제로 MBC에서 방영했던 겁니다. MBC는 왜 이렇게 보도를 내보냈을까? 그러니까 뉴스가 뭔가 잘못 나왔을 때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복기해 보면 일종의 뉴스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MBC가 왜 이렇게 보도를 했을까요? 경위를 한번 이제 종합을 해보면 MBC에 팩스가 한 장 도착해요. CNN 명의로 빌 게이츠가 죽었다 이렇게 적혀있는 팩스였어요. MBC는 그거를 믿고 보도를 하는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이런 팩스가 왔을 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면 이 큰 언론사니까 미국에 있는 특파원한테 물어보거나 CNN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MBC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확인 취재를 하지 않았을까요?
빨리 보도를 해야 먼저 보도를 할 수 있고 그래야 영향력이 더 커지고 시청률이 오르고 그런 것들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면 좀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드는 문제도 물론 없지 않을 수 있겠지만 빨리 보도를 하려다 보니까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건의 이 언론사의 패턴이 어디서 반복되느냐? 세월호 참사 때 그대로 반복이 됐죠. 그때도 이제 복기를 해보면 단원고 체육관에 기자들이 몰려 있고 이제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분이 뛰어오면서 전원 구조했대요 이런 말을 그냥 흘리고 지나가요. 그때 이제 기자들이 회사에 보고를 하죠. 누군지 모르겠는데 전원 구조 누가 됐다는데요. 그리고 위에서는 야 그럼 됐으니까 그런 말 나오겠지 기사를 쓰자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보도 기능이 있는 주요 방송사들이 일제히 전원 구조 오보를 경쟁적으로 냈죠. 왜냐면 속보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못했던 그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2년에 벌어졌던 일인데요. 지금 일면 사진인데 모자이크가 돼 있죠, 두 명에. 근데 원래 오른쪽에 있는 분은 모자이크가 돼 있는 게 맞고요. 왼쪽에 있는 분은 모자이크가 안 된 채로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때 나주 초등생 사건이라고 그래서 나주 지역에서 이제 어머니가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한 청년이 이웃집 청년이 그 집에 침입해서 초등생을 납치해서 이제 나쁜 짓을 했던 그런 사건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사회적인 분노가 상당히 들끓었던 사건이죠. 들으시면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때 조선일보가 일면에 피의자 얼굴을 공개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법적으로 피의자 얼굴 공개가 안 될 때이기 때문에 신상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단독의 가치가 크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였습니다라고 일면에 보도를 이 사람이 그 짓을 저질렀습니다라고 일면에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얼굴이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됐죠. 하지만 이렇게 정정 보도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오보를 냈을까요? 이 건도 복기를 해보면 당시 싸이월드라고 하는 지금 SNS 같은 그런 거를 이제 통해서 취재를 하다가 범인의 얼굴을 빨리 찾고 싶은 거예요, 기자가. 근데 이 사람이 친구 계정을 알아내서 거기 있는 사진을 다 긁어다가 이 동네 이웃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해요? 이해해요? 물어보면서 어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헷갈리시거나 잘 모를 수가 있죠. 사진이 혹은 제대로 안 나왔거나. 그래서 얘인 것 같아라고 누가 지목을 했고 그대로 보도를 해서 사고가 난 겁니다. 엉뚱한 사람을 피의자로 지목을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속보 경쟁, 뭔가 혹은 단독 경쟁이 낳은 이제 보도 참사다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옛날 이슈였다면, MBC 오보나 조선일보 오보가 옛날 이슈였다면 지금은 이런 식의 보도가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포털에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무슨 주장이 나오면 확인도 안 하고 기사를 무한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지금 네이버 다음에 랭킹 뉴스를 지금은 없애버렸는데 이런 기사들이 포털 랭킹에 매일 올랐죠. 여러분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 불륜 카톡 폭로한 남편 난 어떻게라는 제목의 기사가 포털 다음에서 작년 7월 1일에 가장 많이 본 뉴스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그 네이트판에 올라온 글 그냥 기사를 올린 거예요. 확인이나 이런 거 없이. 이것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봐야 할 기사였을까가 의문이 드는 것이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3년 전 데이터긴 합니다만 유튜브 언론사 뉴스 랭킹을 한번 내봤어요. 어떤 뉴스를 가장 많이 봤을까? 1위는 뉴스타파의 이건희 회장 성매매 의혹도입니다. 3위부터가 좀 인상적인데요. JTBC 보도예요. 얇게 썬 대패 삼겹살 알면 못 먹는 충격적 비밀. 4위는 TV조선 성관계 영상까지 올린 철없는 커플. 5위는 인호스텔 성매매 장소로 JTBC. 7위는 너 잘못 걸렸어. 지하철에서 시비 붙었는데 알고 보니 무림 고수 MBN. 8위는 전설 속 17대의 싸움이 현실로 MBC. 9위는 최고 여배우들의 몰락. 북한 음란물 황색 비디오 JTBC. 이런 랭킹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보여주는 뉴스는 일단은 사실을 확인을 못하고 급히 올리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선정적인 뉴스가 전부 다 굉장히 급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특히 양대 포털이 알고리즘으로 뉴스를 하면서 이제 알고리즘의 정치적인 편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저는 그보다 더 우려스러운 거는 이용자들의 선호를 반영한 알고리즘에 결국 선정적인 뉴스를 더 많이 부추기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알아야 할 뉴스가 아니라
몰라도 되지만 자극적인 뉴스들을 더 많이 띄우고 있는 것이 우리 소비자이기도 하지만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선정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점들이 좀 안타깝고 이런 뉴스가 주목을 받기 때문에 오늘도 언론사에선 탐사 보도를 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취재해서 기사를 내기보다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연예인 SNS에서 자극적인 말들을 긁어다가 기사를 쓰는 게 훨씬 가성비가 잘 나오는 구조가 안착이 됐고 그 구조 하에서 우리가 보는 저질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조회수를 위해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가 많죠. 요즘은 조금 나아졌긴 합니다만 포털이 이제 여러모로 제재를 좀 하면서 옛날에는 이런 기사도 많았어요. 이게 김주혁 씨가 사고를 당했던 당일, 돌아가신 당일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때 이제 요즘 학생들은 잘 모르는데 실시간 검색어가 몇 년 전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시간 검색어에 김주혁 키워드가 뜨니까 김주혁 자동차 이런 게 뜨니까 여기에 맞춰서 기사를 만들어 내보내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교촌치킨 회장 육촌 권상무 직원 폭행갑질 폭로 보도에 신메뉴 허니순살 출시 2018 독도 골든벨 별시가동 급식 지원 줄줄이 묻히나. 제가 봤던 언론사 기사 중에서 가장 제목이 긴 기사입니다. 제목을 왜 이렇게 썼을까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그 여기 있는 제목은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는 키워드 다 긁어다가 제목처럼 만든 거예요. 알고리즘이 실검의 정확도를 보기 때문에 실검에 있는 키워드가 많을수록 기사가 우대가 잘 됐던 거죠.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실검에 맞춰져 있는 이런 이제 이상한 기사들도 많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0번 버스 논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논란 있죠. 조선일보 기사인데 위에 제목을 보시면 제가 처음 말씀드린 그 문제가 그대로 보도에 나왔습니다. 아이만 내렸어요. 버스가 달렸다. 240번 버스에 시민들이 들끓는 분노를 느끼고 있다. 처음 말씀드린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유포했던 기사인 거죠. 밑에 기사를 보면 밑에 기사는 좀 더 나중에 나왔는데 10여 개 인터넷 커뮤니티가 버스 기사 들었다 놨다라는 기사를 했습니다. 사실 확인도 안 한 채 퍼날라. M1 사람이 피해를 봤다. 자극적인 고발 글 인기의 부작용이라고 기사를 했습니다. 두 기사가 같은 사안을 정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죠. 위에 있는 기사는 기사가 문제다라고 써놓고 밑에 있는 기사는 인터넷 네티즌들이 사실 확인도 안 해가지고 애꿎은 기사를 범인으로 만들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유체 이탈 같은 기사인데 이게 왜 나오게 됐냐면 이 두 기사의 차이가 하나 있거든요. 위에 기사랑 밑에 기사에. 밑에 기사 제목 밑에 보시면 종이신문 표시가 있어요. 조그만하게 네모나게 A10면. 이게 여러분이 포털에서 보시는 기사를 종이신문에 나간 기사는 따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기사는 온라인용 기사고 밑에 있는 기사는 지면용 기사죠. 어떤 언론사든 간에 온라인 기사와 지면 기사를 둘 다 내보낼 경우에는 온라인 기사가 훨씬 더 취재가 안 되고 자극적인 경우가 많고 지면 기사는 그래도 사실 확인을 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기사가 갖는 폐해들 이런 것들이 좀 보여주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주장들을 확인도 안 하고 받아 썼다가 굉장히 잘못된 결과가 나오기도 하죠.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심지어 몇 달 전에도 똑같은 패턴의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남녀 간의 갈등을 되게 부추기는 기사인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사 댓글에다가 내가 현장에 있었는데 저 기사랑 사실이 다르다라고 지적하는 네티즌들이 나오면서 이 기사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지적이 나오고 반론이 나왔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 있는 글들을 받아 쓰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요즘은 커뮤니티 플러스 이제 유명인들의 SNS 발언들 뭐 어떤 교수님이 무슨 말만 하면 기사를 다 만들어주죠. 그 언론사가 그 관점에 동의를 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극적이고 조회수가 오른다 싶으면 누가 하는 말이든 간에 그대로 기사로 써주고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문제들이 온라인 기사에서 특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나친 의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2009년 기사인데 파업으로 열차가 멈춘 그날 어느 고교생의 꿈도 멈췄다. 저는 이 기사 제목을 정말 시적으로 잘 뽑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시적인 기사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던 이희준 군이라고 있었는데 서울대 면접을 보러 기차를 타고 가야 했는데 파업으로 기차가 안 왔대요. 그래서 이분은 면접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기사 제목을 파업으로 열차 멈춘 그날
어느 고교생의 꿈도 멈췄다라고 씁니다. 이게 2009년 12월 4일자 기사입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서 이제 재판 끝에 이런 정정 보도까지는 아니고 일종의 공고문이 붙습니다. 전국철도노조는 이희준 군이 소사역에 도착한 7시 20분경 열차는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희준 군이 면접에 늦은 것이 파업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는 반론을 제기하여 이를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사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희준 군이 지각을 한 것 같아요. 기차는 제때 왔어요. 그 시간에. 기차가 늦게 온 게 아니라 이희준 군이 지각을 해서 면접을 못 봤는데 기사를 이렇게 쓴 거죠. 그 이유인즉슨 이제 중앙일보라고 하면 보수 언론으로서 당연히 철도노조 파업에 부정적인 논조를 보였을 것이고, 그럼 언론사들은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기사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사례를 발굴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장애인 지하철 시위 때도 부모님 임종 가야 되는데 못 간다 뭐 이런 그 주장을 하신 분의 그 발언이 기사화가 많이 됐는데, 그런 갈등 상황이 있다는 것 자체를 제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철도노조 시위에 반대하고자 하는 언론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소스가 되는 거죠. 스토리도 있고 그렇게 언론 보도가 특정 사안을 이용하고 의도를 갖고 접근할 수도 있다라는 점들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때 중앙일보가 뭐야 미국산 소고기집 가보니까 장사가 잘 돼 이런 기사를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사가 나가고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저 2명 중앙일보 기자 같다. 지금 보시는 그 사진이 실제 신문에 나갔던 사진인데 소고기 장사가 잘 되네 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에서 있었던 시장인데 그 사진이었는데 한 분은 인천 기자고 한 분은 중앙일보 기자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에서 사과를 합니다. 이유를 읽어보면 두 사람은 양재동에 있는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기자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른 저녁 시간이라 손님이 없었습니다. 마감 시간 때문에 일단 연출 사진을 찍어 전송했고 6시가 넘어서 손님이 차니까 당사자들이 취재를 거부해서 찍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모두 미국산 소고기를 주문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독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정정 보도를 냅니다. 이게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한 것도 되게 좀 참신한 접근이었던 것 같고요. 어쨌건 의도, 미국산 소고기가 잘 팔린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일종의 조작까지 했던 그런 사고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언론이 편견을 갖고 사안을 보도할 수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기자라는 관점에 의해서. 혹시 요 3가지 영화의 공통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경찰이 경- 주고 네, 경찰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에도 있는데요. 경찰이 주인공이면 범죄자는 조선족이 범죄자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조선족은 정확히 말하면 중국 동포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다 그러더라고요. 중국 동포들이 이 영화에선 범죄자로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엘리트적인 범죄자라기보다는 어떤 이미지인지는 다들 이제 기억하시겠죠? 이렇게 특정한 사람, 민족, 구성원에 대해서 하나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적절할까? 저는 만약에 이제 미국 영화에서 한국인들을 깡패로만 묘사를 하면 우리는 그거를 인종차별이라고 부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이게 특정한 민족, 어떤 민족이든 어떤 구성원이든 어떤 사람이건 간에 하나의 이미지를 주입하는 게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굉장히 쉽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 조폭 영화의 문제는 그 경상도나 전라도 사람들을 조폭으로 묘사를 하면서 마치 특정 지역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중국 동포로 많이 좀 옮겨가고 있습니다. 되게 방송 제작진분들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조선족들을 중국 동포들을 범죄자로 이렇게 등장을 시키냐. 몇 가지 좀 이유가 있는데 제작 현장에서 고민을 하기로는 요즘은 콘텐츠를 만들면 뭔가 글로벌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대요. 콘텐츠 안에서. 근데 중국 동포는 상당히 매력적이죠. 왜냐하면 외국에 대한 묘사를 함께 할 수가 있죠. 뭐 상해에 갔다 온다거나 좀 글로벌하게 판을 키울 수 있는 배경을 만들 수 있는데 외국 배우를 쓸 필요가 없죠. 언어가 똑같으니까. 그런 이유로라도 이제 중국 동포를 많이 등장시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도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이제 뭔가를 좀 양산하는 그런 문제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영화 청년경찰에 그런 대사가 있어요. 가리봉동을 인가 가리켜서 대림동인가 가리켜서 여기는 이제 범죄 소굴이에요라는 그런 식의 묘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 중국 동포들이 이 영화에 소송을 걸어서 법원이 화해 권고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 사고가 어떻게 사과를 했냐면 최종적으로 앞으로 우리 영화에 혐오 표현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라고 사과를 하면서 일단락됐던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헤럴드 경제가 이런 기사를 했어요. 그 방역 전문가들도 언론학자들도 가장 나쁜 기사를 코로나19 국면에서 꼽으라 그러면 요 기사를 많이 꼽습니다. 상인들, 손님들 불안할까 마스크를 안 써요. 복불복이죠. 뭐 대림동 차이나타운 가보니 위생관념 부족, 손으로 거리 음식 만지작, 길바닥에 가래침 함부로 뱉는 등 위험천만, 신하는 행인들 10명에 1명꼴로 마스크 착용.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 기사의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코로나19가 이제 중국 우한 지역에서 유래를 하면서 반중 정서가 많이 커졌죠. 그것과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 동포들은 우한 지역 사람이 아니죠. 이분들은 계속 한국에 살고 있었죠. 근데 마치 이거를 연결지어서 여기가 뭔가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기사를 아무리 봐도 한국의 재래시장과 이제 이 중국 동포 시장을 봤을 때 중국 동포 시장이 더 더럽다고 느낄 만한 요소는 사실 없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근데 그럼에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썼던 기사고, 저는 여기서부터는 추정입니다만 이 기사가 제일 나빴던 거는 기자 밑에 바이라인이라고 이름이 있잖아요. 보면 윤호 기자, 신주희, 유동현, 수습 기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수습 기자 2명이 이 기사에서 등장을 합니다. 수습 기자는 이제 갓 입사한 기자고 정 기자가 아니죠. 이 갓 입사한 신입 기자들이 야 너네 대림동 가서 기사를 써와봐 이러면 이분들이 데스크의 의도를 생각하겠죠. 왜 나를 여기 보냈을까? 그럼 더러운 것만 찾아내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기사죠. 그래서 저는 여기 수습 기자 바이라인이 있었다는 점에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좀 복잡한 심경이 들었던 그런 기사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때 특히 온라인 정서 속에서 그런 비판이 많아요. 중국몽, 친중 정권이다 이런 비판이 많은데 하나하나씩 팩트체크 해보면 따질 게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기사가 상당히 나빴는데 월 7만 원 내고 4억 7,500만 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라는 기사입니다. 여기 포털 다음이라서 댓글 읽기 없는 건데 네이버에서는 많이 읽혔던 기사고요. 이 기사는 제목부터 나빠요. 월 7만 원 내고 4억 7,500만 원 받아갔대요. 이분은 총 얼마를 냈을까요? 모르죠. 월 7만 원은 월 단위로 내는 액수를 상당히 이제 적게 낸 것처럼 보이게 하고 4억 7,500만 원은 많이 받아간 것처럼 보이게 하죠. 일단 제목이 동등 비교가 안 된다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내용을 보면 중국인에게 지급된 연간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이 연 5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외국인에 대한 연 지출액 중 71%에 달하는 비중이다.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 중에 71%가 무려 중국인에게 나갔대요. 그래서 댓글을 보면 네이버에서 댓글을 보면 이제 막 중국 정권, 친중 정권 막 비난을 해요. 왜 중국인한테 퍼주게 하냐. 이 기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통계를 빠뜨려 놨습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 중에 중국인이 몇 퍼센트가 될까? 72%쯤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팩트죠. 그러니까 중국인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살아요. 한국에 사는 외국인 중에 중국인이 가장 많고 그 정도 비율들을 받아간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쓰면 기사가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 기사에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 두 번째로 넣지 않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는 흑자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내는 보험료가 받아가는 보험료보다 많아요. 왜 그러냐면 건강보험급여를 타가는 게 외국인들이 훨씬 더 절차가 어렵겠죠. 또 한국어를 잘 모르면 이해도 못할 거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건도 열악하다 보니까 외국인 건강보험급여는 내는 돈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는 성립을 사실 할 수가 없는 기사죠. 중국인들은 사는 만큼 한국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받아가는 것이고 심지어 중국인들이 내는 돈이 받아가는 돈보다 많다. 그렇게 쓰면 기사를 반대로 쓸 수도 있죠. 네, 이것들을 제대로 쓰지 않습니다. 이 기사에서 또 중요한 거는 두 번째 문단에 있는데요. 30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 단독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어요. 여기 이제 국회 국정감사 때 주로 많이 나오는 기사인데 국회의원실에서 자기 피감기관들한테 자료를 받은 다음에 기자한테 건네줍니다. 근데 국회의원의 목적은 자기를 알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포인트가 될 만한 자료를 가공해서 기자한테 건네고 이것들을 기자는 홍철호 의원이 우리한테 단독으로 주기로 했어. 이런 식으로 의원과 단독의 일종의 딜을 하는 거죠.
언론사는 단독 기사를 써도 좋고 의원은 자기 이름을 알릴 수 있어서 좋고, 그래서 이런 기사, 국회의원발로 되어 있는 기사는 이미 국회의원의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접근을 했던 사안인데 좀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좋은 언론과 좋은 뉴스를 찾는 방법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약간 정리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언론은 소유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화 중에 안티폭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루퍼드 머독 언론 재벌이 폭스를 인수하는 이후에 이 매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조명하는 내용인데 한번 보시면 추천드리고요. 또 기업 소유 언론은 이해관계 영향을 특히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굉장히 독특했던 사례가 한국에 논문으로까지 나와 있는데 경향신문 사례입니다. 이건 제가 논문 내용을 지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경향신문은 원래 한화그룹이 소유하고 있던 기업 계열 언론사였죠. 근데 IMF 때 한화그룹이 경향신문을 이제 두고 떠납니다. 팔아버립니다. 근데 경향신문 구성원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다른 기업에 팔지 말고 우리가 이 경향신문의 주주가 되자라고 해서 사원들이 지분을 사서 만든 사원 주주 신문입니다. 놀랍게 경향신문이 이때 논조가 바뀌어요. 그 이전에 경향신문은 진보 언론이라고 아무도 안 불렀거든요. 근데 이후에 똑같은 기자들이 있는데 주주가 사원 주주로 바뀌니까 일종의 데스크나 윗선의 압력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이 언론사가 훨씬 더 진보적인 담론을 자유롭게 기사로 쓰게 되고 논조가 변화하는 것들이 나타났고 지금 우리가 진보 언론으로 분류를 하기에 이르렀다는 내용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언론사라 하더라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서울신문은 최근에 호방건설이 인수하고 나서 달라진 논조가 지금 시각과 변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도 조금 인상적이라고 보이고요. 공영방송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한계를 갖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고주 영향인데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광고에 영향을 받는 언론사들. 광고 의존도가 높을수록 그 언론사는 광고로부터 자유롭기 힘듭니다. 그럼 좋은 언론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이 언론사가 무엇으로 돈을 버느냐를 볼 필요가 있겠죠. 뉴스타파 같은 독립 언론이 그래서 만들어지기도 했고 셜록이나 뉴스타파는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언론사들은 사실 모든 언론사보다가 우리가 다 만족스러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거나 약간 질이 떨어지는 보도를 낼 수는 있어요. 그들도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최소한 광고주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그냥 좋은 언론의 기준 중에 하나로 저는 독립 언론, 또 광고주 영향이 적은 언론을 많이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타파 같은 경우에는 포털의 제휴 언론사지만 포털 조회수를 신경 안 쓰고 탐사 보도를 계속 할 수가 있는 그런 요인도 있는 것이겠죠. 세 번째는 견제 장치가 있느냐인데 그 언론사가 저는 이제 많은 우리 시민분들이 언론사를 불신하잖아요. 한국 언론에. 근데 불신하는 이유는 기자들이 잘못해서 불신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않습니다. 기자들이 잘못해서 불신한다기보다는 잘못을 해놓고도 인정을 안 하는 모습에 저는 더 많이 화를 낸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면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잘못을 했을 때 이 언론사가 뭔가 좀 더 고민을 하고 좀 더 소통을 하고 내부에서 뭔가 견제를 할 수 있느냐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있었던 나쁜 보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제목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나쁜지는 아시겠죠? 저 보도에서 말하는 이제 성소수자를 아우팅하는 문제, 폭력적인 행위를 한 거죠. 심지어 성소수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아우팅을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가 나가고 상당히 많은 비난이 일었습니다. 이때 이 언론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국민일보 노동조합에서 이거는 저널리즘의 원칙을 훼손했다라고 회사를 비판합니다. 국민일보 기자들도 기자단에서도 일어나서 반성하겠다라고 입장을 내기도 합니다. 참고로 지배구조를 보면 국민일보는 조용기 목사가 소유하고 있는 기독교 언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 동성애를 좀 사람들이 동성애를 싫어할 수 있는 이슈에 더 많이 주목을 해서 이런 기사를 썼지 않을까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런 지배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그 내부에 견제 장치가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이제 유명 보수 언론사들도 노조가 있습니다만 노조가 있는 언론사 중에서도 보도를 비판하는 노조가 있고, 그러니까 보도에 대해서 감시하는 노조가 있고, 어떤 노조는 그런 건 없고, 그러니까 복지 혜택만 주장하는 노조가 있거든요. 주로 언론 노조 소속이 되어 있는 사업장들은 보도에 대한 견제 기능도 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일보도 마찬가지고요. 완벽하진 않겠지만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부에서 이것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를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투명하게 소통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될 경우에 이거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있는가. 뉴욕타임즈가 한 해에 정정 보도를 5,000건씩 한대요. 뉴욕타임즈 기자들이 기사를 못 써서 이렇게 정정 보도를 많이 하는 건 아니겠죠. 그만큼 작은 오류라도 잡아내는 순간 정정을 잘 한다는 의미겠죠. 뉴욕타임즈에서 161년 만에 사과를 해서 화제가 된 적도 있어요. 이게 161년 전에 쓴 기사인데 사람 이름을 영어 신문이기 때문에 주로 그래요. 사람 이름 스펠링을 잘 틀려요. 그러니까 듣고 쓰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영어가 발음이 비슷해도 이제 스펠링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161년 만에 지적이 나왔고 사과문을 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신문을 보고 어이구 저것도 틀렸네라고 비판을 했을까요? 아니겠죠. 161년 전에 있는 걸 굳이 사과를 한다고? 야, 역시 대단하다라고 이제 오히려 리스펙을 하겠죠.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가디언 기사는 수정 사항을 일일이 기록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 한국에서도 몇몇 언론사들이 기사 수정 이력제라고 해서 기사를 수정하게 되면 그 이력을 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그래서 모든 기사는 아니긴 한데 주요 사실관계가 바뀌거나 그랬을 때는 이제 밑에 수정 이력을 남겨놓거든요. 어떤 이유로 수정했습니다. 이런 거 쓰는 것만으로도 좋은 언론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통의 측면에서는 이제 3번과 4번을 아우르는 이런 개념도 있겠죠. 경향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나간 적이 있어요. 경향신문 기자협회 성명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자기 회사 기자협회에서 낸 사과문을 기사로 쓰기, 이게 홈페이지에서 제일 톱 기사에 걸려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한국기자협회 경향신문 지회는 2019년 12월 13일자 경향신문 1면과 22면에 게재 예정이었던 A기업에 대한 기사가 해당 기업의 요청을 받고 제작 과정에서 삭제된 데 대해 독자들에게 사과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라고 자신들의 사과를 기사로 씁니다. SPC 그룹, 파리바게뜨 SPC 그룹에서 경향신문에다가 이제 전화를 합니다. 사장한테 몇 억 줄 테니까 기사 좀 내려달라. 사장이 해당 기자한테 전화를 해서 기사를 내립니다. 이것들을 이런 일련의 과정을 내부에서 구성원들이 알게 되고 이제 외부에서도 비판이 나온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비슷한 일이 사실 되게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거든요.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외부에서 비판해도 그냥 무시해요. 무시하고 그대로 가는데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 사원주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을 들고 일어나서 사과문을 발표를 하고 이걸 기사로 쓰고 이걸 계기로 사장이 교체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물론 이제 우리 진보 언론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비판이나 그런 점도 있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뭔가 이런 도덕적이거나 이런 문제적인 흠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열려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그나마 좋은 언론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하나의 그런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언론의 기준을 봤다면 지금은 뉴스의 기준을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좋은 기사란 뭘까요? 이게 되게 논쟁적인 이슈예요. 좋은 기사의 기준은 뭘까? 수많은 이제 학자들도 분분해요. 좋은 기사랑 계량화를 할 수가 있나? 좋은 기사를 마치 알고리즘처럼 계량화를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런 게 나왔어요. 미국에서 퓨 리서치 센터에서 좋은 기사의 기준을 이렇게 제시를 해봤습니다. 기사의 투명 취재원이 4명 이상인가? 그러니까 기사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실명이거나 소속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사람들이 4명 이상인가? 이해 당사자가 4명 이상 등장하는가? 단일한 관점이 아니라 복합적인 관점이 담기는가? 이런 것들을 충족하는 기사가 좋은 기사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뭐 이것도 논쟁적일 수가 있겠지만 의미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준으로 한번 기사를 보면 투명 취재원이 기사에 몇 명씩 등장을 할까? 그러니까 좋은 기사 기준에 부합하는 기사가 얼마나 될까를 봤더니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기사의 투명 취재원, 소속이 분명한 취재원이 8.4명 등장해요. 타임스는 4.3명, 아사히 신문은 3.8명, 한국의 일간지들은 2.6명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 기사를 보면 특정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지 잘 안 나와요. 재계 관계자. 이런 기사 많아요. 이재용 부회장 사면 요구 국면에서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 돼야 경제가 살아난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 봐도 삼성 관계자인데 삼성이라고 안 쓰는 거죠. 이런 식의 그 불투명한 기사들이 한국에 상당히 많은데 이게 대조적으로 외국 기사와 이렇게 비교가 된다. 다만 여기에 반론이 있긴 합니다. 뉴욕타임즈는 기사 길이가 한국보다 훨씬 길어요. 그래서 더 많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지만 한국이 유독 취재원의 소속을 좀 잘 안 쓰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저도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실명으로 얘기하면 얘기를 안 해줘요. 한국에 이제 이미 익명 취재가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한테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아도 아, 나 실명이면 안 돼. 우리 기관에서 내가 실명으로 멘트한 거 알면 난리나 이렇게 해서 익명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제 나름의 분위기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점들도 좀 고민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삼성바이오 화이자 백신 만든다. 이게 지금 역사적인 오보 중에 하나로 막 작년에도 시작했던 그 오보인데 화이자가 아니었죠. 근데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백신 생산을 위한 설비를 깔고 있다라고 말했다라는 내용을 기사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의 근거는 정부 고위 관계자예요. 이게 참 애매한데 이 고위 관계자가 누구일까요? 몇 급부터 고위 관계자인 걸까요? 추정컨대, 이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추정컨대 정부는 너무 부처가 많잖아요. 백신과 관련된 부처 관계자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고 고위 관계자라고는 하지만 이 업무를 잘 모르는 관계자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더 불투명한 취재 관행이 결국 이제 자기도 익명으로 말하니까 오보가 나도 책임을 안 지고 이런 걸 틀려도 문제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김정은 옛 애인 등 10여 명이 음란물 찍어 총살됐다는 기사입니다. 보천보 전작 가수 현송월 씨가 총살됐다라는 기사가 이게 2013년 8월에 나왔네요. 그리고 이 기사가 오보라는 게 어떻게 밝혀지냐면 2017년에 현송월 씨가 한국에 오죠. 그러면서 이분의 살아있음을 보여주면서 오보가 드러나는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한국에서 누구누구 이제 처형됐다, 숙청됐다 썼는데 몇 달 후에 북한이 막 깜짝쇼 하듯이 공개를 해요, 그 사람을. 그런 식으로 한국에 오보가 상당히 많다. 이 기사가 왜 오보가 났느냐? 제가 말씀드린 불투명한 취재원 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요 내용에 있어요. 이 기사의 근거는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중국 내 복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현송월이 채용당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복수의 대북 소식통. 여러분 대북 소식통이 뭔지 아세요? 대북 소식통이 뭘까요? 평소에 쓰지도 않는 말이죠. 대북 소식통은 통상 두 가지 정도 범주로 추정을 합니다. 브로커이거나 국정원 직원이거나 그래서 이렇게 애매하게 쓰는 것이죠. 근데 이분들의 근본적인 결함은 중국에 있는 소식통이잖아요. 아마 브로커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사를 쓸 때 야, 한 사람한테만 듣지 말고 최소 2명 이상한테 확인해, 크로스 체크를 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자는 중국 내 복수의 대북 소식통한테 취재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복수가 1명이든 10명이든 간에 중국에 있잖아요, 이분은. 북한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냥 소문이 하나 돌면 서로 믿고 있겠죠. 그래서 복수 취재가 무의미했던 것이고 대북 소식통이라는 이제 굉장히 출처가 불분명한데 의존을 한 결과로 오보가 나왔다. 북한에 대한 오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이. 왜 그러냐면 근데 미국 언론도 비슷해요. 북한에 대한 오보가 많아요. 이유는 간단하죠. 북한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취재가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오보가 많이 발생하는 면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자, 코로나 난리통에 조합원 교육한다고 딸기밭에 간 서울대병원 노조. 세상에 코로나 초기였어요.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운수 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가 딸기밭에 갔대요. 딸기 체험하러. 이거 참 문제다. 그래서 기사 보면 민주노총 산하 서울대병원 노조가 그냥 서울대병원 노조라고 안 해요. 민주노총인 걸 강조를 해요. 민주노총 산하 서울대병원 노조가 우한 코로나 사태 와중에 이 조선일보 보던데 상당히 여러모로 이제 하나하나 의미가 있죠. 민주노총인 걸 굳이 언급한다. 두 번째는 코로나를 우한 코로나라고 쓴다. 와중에 노조교육이라며 단지 휴가를 내고 딸기 체험을 가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가 코로나 와중에 딸기 체험을 하는 게 왜 논란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논란이래요. 근데 이 기사가 오보였습니다. 왜 오보였냐면 그 빨간색 쳐준 데 보면 그런데 지난달 27일과 28일 교육 일정은 오전에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강사로부터 인민교육을 받고 오후엔 딸기딸기 체험을 하는 것이었다. 이 기사에서요.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의 입장이 없어요. 안 물어봤어요. 이거 왜 갔어? 부적절한 거 아니야? 근데 안 물어봤어요. 민주노총이 취재를 거부할 수도 있겠지만 안 물어봤어요. 어쨌건 기사에는 없어요. 당사자의 입장이 없는 기사는 설득력이 확 떨어질 수가 있죠. 아까 복합적인 관점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 기사를 잘 보면 일정표를 보고 기사를 쓴 거였어요. 일정표 바꿨어요. 민주노총에서. 막 이렇게 딸기 체험으로 썼다가 코로나가 심각한데 취소하자서 취소를 했대요. 그래서 이 행사는 일정표만 있고 실제로 안 간 행사였는데 일정표만 보고 기사를 쓰니까 이런 식으로 오보를 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 사례가 좀 있긴 한데 이것도 간단하게 볼게요. 당근마켓에 인터넷 이런 기록 올라왔대요. 23세 여자가 자신을 팝니다. 월 50만 원에 팝니다라고 글이 올라와서 논란이라고 기사가 막 쏟아졌어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주요 언론사들이 다 이 기사를 썼어요.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국경제, 아주경제, 한국경제TV,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다 썼어요. 근데 이 기사는 제가 아직도 어떤 면을 기억하냐면 저 피해자분이, 그러니까 저기 본인을 판다고 올렸던 분이 피해자라고 제가 왜 지칭하냐면 저분이 올린 글이 아니에요. 친구가 장난을 친 거였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자기 사진 도용해서 저를 팝니다라고 장난을 쳤던 건데 언론사들이 확인을 안 하고 기사를 쓰니까 이렇게 되고, 제가 기억하는 장면은 저 피해자분이 언론사 페이스북 계정마다 연락을 하면서 기사 내려달라고 막 하소연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분이 왜 하소연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상식적인 거죠. 기사를 쓸 때 좋은 기사의 기준 얘기를 할 때 그냥 이해 당사자가 4명 이상을 떠나서 이해 당사자가 등장을 해야 돼요. 기사에. 민주노총 취재는 민주노총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그 인터넷 커뮤니티 글이나 당근마켓에서 올라온 글을 기사로 쓰려면 그분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인데 물어보지 않는 기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점들, 좋은 기사이긴커녕 여기 있는 기준을 충족 못하는 그런 기사들이 너무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억강부약이라는 개념인데요. 그 되게 보수적인 관훈클럽이라는 언론단체, 대표적인 언론단체에서도 이런 이제 언급을 해요. 억강부약이라는 거는 강자를 억누르고 약자를 좀 부흥하게 한다 이런 의미인데, 언론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살다가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신이 얘기를 입장문으로 만들어서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고, 이재용 부회장이 기자회견하면 최소 이렇게 몇백 명의 기자들이 오겠죠. 그럼 광고를 만들 수도 있고 국회에다가 로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기자회견을 열면 기자들이 안 오겠죠. 광고를 만들 돈도 아마 대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민주주의 사회가 평등하다고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권리라고 하거든요. 커뮤니케이션 권리에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과 저의 격차는 엄청나게 큰 거죠. 이 격차를 누가 극복시켜줘야 되느냐. 그래서 언론이 억강부약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저는 이제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자와 약자가 싸울 때 강자 이재용 vs 뭐 누구 이렇게 쓰는 것은 적절한 보도 행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약자에다가 이입을 하고 약자의 고민을 더 듣는 것이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별로 주목을 하지 않는 사람들,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이런 분들 말고 주목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쓰는 셜록 같은 언론사 이런 기사들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약자로 범주가기 좀 애매할 수 있긴 하지만 다양성 가치도 요즘 중요한 그런 가치가 존중이 되고 있죠. BBC에서는 PD들한테 이런 지침서를 줘요.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가학적 성표현에 주의해라. 여성과 남성의 행동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반영하지 마라. 코미디에서 인종과 종교, 연령, 장애를 다룰 때 고정관념에 유의해라. 흑인을 범죄자로, 여성을 주부로, 장애인을 희생자로, 노인을 문명자로 범죄하지 마라. 특히 마지막 단락에 있는 이유는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에 대해서 미디어가 굉장히 억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한 것이죠. 저기서 흑인을 범죄자로 해서 흑인을 중국 동포로 바꾸면 한국 미디어에 딱 맞는 그런 표현이 될 겁니다. 그 코미디에서 인종, 종교, 연령, 장애, 잠시 뉴스 밖이긴 하지만 다룰 때 고정관념에 유의해라. 한국 미디어가 정확히 이걸 다 안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인종, 종교, 연령, 장애. 특히 한국에만 있는 그 개그 캐릭터가 있죠. 그 영구, 맹구 이런 캐릭터들, 지적장애, 희화 캐릭터들 그런 거
하면 안 되니까 다른 데서는 안 하는 건데 한국에서는 개그 소재로 쓰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미디어, 언론 전반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고요. 요즘은 이런 역할도 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대상으로 만약에 얘기를 할 때 저는 이걸 강조드리는데 이 기사가 그냥 사실을 단순 전달한 게 아니라 뭔가 의미를 평가하고 해설하고 있는 기사인지가 요즘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는 맥락이 다 끊긴 채로 사건이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런 기사보다는 이게 지금 벌어지는 현상이 어떤 의미인지를 해설해 줄 수 있는 기사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겠죠. 뭐 쿠팡에 대해서 그냥 쿠팡이 상장했다, 쿠팡에 뭐가 일어났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쿠팡에 있는 노동 환경에 대해서 좀 분석하는 기사라든가 언론사별로 뉴스 AS 이런 그 코너들이 많아졌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냥 공방을 다룬 기사를 떠나서 의미를 분석해보는 그런 기사들 이런 것들이 의미를 해설해주는 그런 기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합뉴스 기사를 할 때 좋은 의미의 연합뉴스 기사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는데 나쁜 의미는 조금 이런 것 같아요. 불친절한 기사들. 연준에 제가 만약에 10대예요. 저는 지금도 성인이지만 저는 경제 뉴스를 읽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거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인데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연준에서 상반기 자산 매입 축소에 나선 뒤 내년 전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이 진단했다라고 말한 보도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인데 이게 뭔데 이런 설명이 없으니까 더 뉴스를 되게 어려워하고 멀리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 뉴스는 소비자를 타깃으로 한 게 아니라 단순 조회수, 그러니까 많이 보게 하는 자극적인 혹은 광고주를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친절한 기사에 대한 그런 행태가 많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저는 대표적으로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보고 그래서 우리한테 무슨 의미인지 해설해 줄 수 있는 기사가 좋은 기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로 뛰는 취재를 하는 것이 당연히 좋은 기사겠죠. 여기서 말하는 게 저는 이 발로 뛰는 취재를 기자가 되기 전에는 현장에 가는 기사가 좋다는 생각으로만 받아들였는데 와 보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책상에 앉아 있더라도 다양한 자료나 문헌을 보고 평가를 하고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열심히 직접 확인을 해보고 검증해보는 그런 기사들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팩트체크 장르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인터넷에 도는 일방적인 주장, 뭐 다른 언론사를 받아 쓴 기사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좋은 기사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위키트리가 상당히 좀 살아있는 교재인데 인터넷 환경에서 인사이트, 위키트리 이런 매체 있죠. 이 기사들 보면 대부분 취재 안 한 기사들이. 자, 김용호라는 요 분이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에 있던 분이죠. 요 분이 자기 방송에서 한 말, 그리고 연예 가십 이슈 뭐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은 다 인터넷 가십이거나 다른 언론사 보도를 인용한 내용. 이걸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현장 취재가 없는 보도, 검증 취재가 없는 보도를 많이 쓰는 매체를 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40번 버스 논란을 제가 다시 관련 기사를 가져왔는데 240번 버스 그 인터넷 커뮤니티 글이 올라왔을 때 검증 없이 받아 쓴 기사예요. 마지막 문단을 한번 보세요. 다음 정류장인 건대 입구에게 도착해서 버스는 멈췄고 A씨는 울면서 뛰쳐나갔다. 버스 기사는 뛰어가는 A씨를 향해 큰 소리로 욕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왜 알려졌다고 썼을까요? 기자는 버스 기사는 뛰어가는 A씨를 향해 큰 소리로 욕을 했다라고 쓰는 게 맞아요. 문법상. 근데 갑자기 수동태로 문장을 바꿔요. 알려졌다. 수동태로 문장을 바꾸면 주어를 안 써도 됩니다. 주어를 안 써도 된다는 거는 출처를 안 써도 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사를 볼 때 전해졌다, 알려졌다 이렇게 끝나는 문장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은 10중 8구 전부는 아니지만 10중 8구 기자가 취재를 하지 않은 내용들, 다른 알려졌다, 전해졌다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언론이 기사를 쓸 때 확인하지 않은 기사들은 주로 이런 식의 서술어를 쓴다. 이런 표현을 봤을 때 좀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기사들은 직접 취재한 기사가 아니다.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좋은 기사의 사례, 이제 원천적인 의미로 이제 정말 발품 파는 기사, 남 기자의 체어리즘이라고 해서 머니투데이 남영도 기자가 뭐 택배 체험도 하고 다양한 체험을 해서 쓴 기사들이 있었죠. 이거는 이제 몸으로 막 뛰는 게 아니라 자료 분석으로 열심히 쓰는 기사도 있죠. 경향신문 기사인데
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일면에 뭐가 빼곡하게 써져 있잖아요. 저게 산재로 죽은 노동자들의 사인을 써놓은 일면으로 딱 써놓은 거예요. 요걸 써놓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한국의 산재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라는 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줬던 좋은 기사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뛴 기사는 아니지만 자료를 상당히 충실하게 검증했던 기사 행태, 기사 양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동아일보에서 작년에 썼던 좋은 기사 중에 증발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한국에 살고 있지만 뭔가 주민등록도 거의 말소시켜 놓거나 굉장히 이제 숨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썼는데 이것도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취재를 했던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드리면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완벽하진 않지만 좋은 뉴스만 있진 않겠지만 조금 더 분별 있게 뉴스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 출처가 분명한지, 기사에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지, 등장한 사람이 실명이 아니더라도 소속이 분명히 나와 있는지, 또 논쟁적인 이슈, 뭔가 논란이거나 비판하는 이슈라면 당사자 반론이 들어있는지, 또 다른 기사와 비교해서 빠진 목소리가 있는 건 아닌지, 현장을 취재하고 쓴 기사인지, 맥락을 풍부하게 전달한 기사인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를 판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제 선택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간단히 정리드리고 마칠게요. 한국의 언론의 신뢰도가 낮다. 이 조사를 매년 발표하는 그 리포트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한국은 자신의 견해와 같은 뉴스를 선호한다가 세계에서 4위로 높대요. 이 응답이. 그러니까 나한테 내 정치적인 관점을 대변해주는 뉴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뉴스와 나를 대변하는 뉴스는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뉴스 생태계가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뭘 바꿀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털에서 보여주는 뉴스를 절대 좋은 뉴스가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걸 아까 보여드렸죠.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뉴스를 좀 더 발굴하고 공유하는 것들, 좋은 뉴스를 보셨을 때 좀 더 응원하고 구독하고 후원을 하는 것들, 하다못해 좋은 뉴스를 보셨을 때 그냥 기자한테 메일 한번 보내시면 이게 크진 않더라도 금전적이진 않더라도 기자한테 힘이 될 수가 있거든요. 나쁜 기자와 나쁜 언론에서 비판하는 것도 당연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옥석을 가려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점들이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딱 보여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기자들도 이제 많은 노력이나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요 기사가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남형두 기자가 머리투디 남형두 기자가 개발자 꿈꾸던 모범생 붓다 강훈의 이중 생활 기사 N번방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기사를 썼는데 이게 너무 가해자한테 이입을 하는 기사다라는 그런 비판이 많이 빗발쳤거든요. 그래서 남형두 기자가 기사 하단에다가 이렇게 써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종의 사과문을 쓰면서 이 사과문을 보여주면서 여러분의 지적에 공감을 해서 본문에서 관련 내용을 빼고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피해자를 위해 기사를 쓰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입장을 내고 댓글이 처음에 이 기사에 대한 악플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 기자에 대해서. 근데 이분이 요 말 쓰고 나서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뀌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기자가 있었네.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인정하는 기자 되게 처음 봤다. 이렇게 막 혹은 이렇게 댓글 쓰는 기자 처음 봤다. 이렇게 막 반응하기도 했었는데 저도 언론인으로서 되게 고민이 되게 들었던 대목이에요. 충분히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지 않았던 그런 기능을 쓰는 기자의 좀 용기도 있을 것이고 또 네티즌 분들이 이런 거를 보시고 좀 좋게 반응해 주셨을 때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지는 모습들. 그래서 정말 기본적인 기능이지만 언론인도 그렇고 우리 시민도 그렇고 이런 작은 변화라도 좀 만들어줄 수 있게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